어제 끝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자기 당의 비전 제시에 주력하는가 하면 다른 당 연설에 대해선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존중과 배려가 과연 새로운 국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일괄 복당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체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잠시 들어봅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결정한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당의 기강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의 지명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하도록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 2주 만에 복당 결정의 책임을 저에게 묻는 듯한 그러한 처사로 인해서 제가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혁신 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그 비대위원장님의 뜻을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의 길을 걷고자 지난주에 무소속 당선자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마는 사무총장 사퇴 파문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의 빛이 많이 바래진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복당 결정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듯한 처사에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이 교수님, 일단 친박계의 요구대로 권성동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용 사태 이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비를 넘은 게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미봉책으로 일단 듣고 가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뜻이 예. 이제 일괄 복당에 대한 그 책임 추궁이 아니고 뭐 당무 이 보좌에 대한 그 견해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도 권성동 전 총장이 할 말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자신도 이것이 일괄 복당에 대한 그 보복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나간다 뭐 이야기고 김희옥 또 위원장은 말이죠 무슨 앞으로는 정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 유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래서 앙금을 남긴 채로 저렇게 됐는데 저는요 예. 비대위원회가 말이죠 비상한 그런 당을 살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위원회라면서 저런 문제 하나 말이죠 서로 물론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권 총장한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권 총장이 대들었다거나 뭐 수용을 안 했다거나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 하나 좀 순조롭게 해결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저렇게 떠들고 기어이 내쫓고 이런 모습은 새누리당의 그 정치력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그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 교수 말씀하셨던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괄 복당 이후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들이 쭉 나왔었고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갑자기 권성동 사무총장 이야기가 확 떴냐? 네. 정진석 원내대표를 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격가지를 쳐서 명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측면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친박 대단하네요. 친박이
총선 참패 이후에 승승장구 1패 한 번 있고 다 승승장구입니다. 자, 원내대표 선출할 때 정진석 원내대표를 친박이 밀어서 당선을 시킵니다. 두 번째, 김용태 혁신위원장, 이해운 혁신위원을 한 큐에 날립니다. 그죠? 좌초시키고. 상임 정국위를 무산시키면서 또 날리고, 그다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성 집단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분리 경선을 시키면서 사실상 친박의 이 다수를 가장 유리하게 관철시키는 당은 당규를 고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일괄복당이냐 선별복당이냐에서 일괄복당으로 한 방 딱 맞죠.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친박계 혁신비대위원장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가출한 이유도 돌아온 이유도 마땅치 않았는데 엉뚱하게 초재선 의원들이 몇 명이 이야기했던 권성동 사무총장 날려라 라고 하는 명분으로 가출의 명분과 기가의 명분을 삼아서 이제는 4일 밤낮을 싸우더니 난리네요. 그런데 권성동 사무총장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흘 동안 이렇게 당을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진작에 네. 나가든가. 저 사퇴 수용하기 30분 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비대위에서 당신의 사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 표결까지 갈 수 있다. 하냐 했더니 붙여봐라. 혁신 비대위와 김미옥 위원장 큰 망신당할 텐데 가 30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정말 선당 후사하는 모습으로 우아하게 빠져나가는 저 모습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란 말인가. 힘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박계의 세력에 눌렸다. 그런 해석이신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불안한 일시적 봉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파 갈등의 이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개파 갈등의 화산 폭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상황 비유를 하자면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칼을 딱 뺐는데 지금 뭐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엉거주춤 뭐 이런 상황이었고 이거 갖고 이제 봉숭아학당 아니냐 이게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예. 결국 윗사람 아랫사람 갈등이니까 일단 아랫사람이 일종의 물러나는 양식을 취한 건데 일각에서는요. 일각에서는 지금 4.13 총선 백서를 지금 백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견제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측면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친박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제 명분을 바꿔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일괄 복당에 대한 거를 주도했다. 사실 주도한 게 아니라 그 회의 주재한 거를 위원장과 그다음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더 주도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당무 보좌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사실은 속내를 보면 친박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비박에 굉장히 강성 비박이 사무총장으로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총선 백서를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발간을 거의 지금 80~90%까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속에는 당연히 뭐 친박계의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그러면 전당대회에 그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부담을 느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구당 위원장을 교체를 권성동 사무총장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보다 낮은 득표율을 받은 위원장들을 바꾸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친박 공천받았던 사람들, 낙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을 관리하고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부담도 이번 교체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정비에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힘을 쓰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가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내려앉히게 되면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으로서 사실 또 어떤 면에서 이미 이제 정치적인 신뢰는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된 측면도 있겠고, 본인은 사실 이제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네, 않거든요. 매우 중책이죠. 법사위원장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무총장도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이제 전당대회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또 교체가 되니까 이게 한두 달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제 이 비박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을 일괄 복당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미진한 걸 가지고 괜히 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후에 또 달성한 목표를 괜히 성과를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뭐 양보라고 하기에도 이미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보라고 하기도 사실은 명분은 친박계가 취하고 실리는 비박계가 취했다. 가져왔죠. 그런 예. 말씀이신데 또 하나 지금 뇌관이 친박계에서요. 이 교수님 지금 유승민 의원을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 도대체 정체성이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문정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당은 그 사람이 그럼 과연 당의 정체성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 아마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의원총회에서 입당하시는 분들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당의 정각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고 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문정 의원 당의 정강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고 또 다른 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의총에서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 정체성 사상 검증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요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또 그 정강 정책이런데 여기에서 대해서 또 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방향을 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전에 했던 그걸 가지고 만약에 당의 정체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 다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유승민 의원만 특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승민 의원을 일괄복당으로 받아들인 데 대해서 계속 지금 불쾌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친박으로서 도저히 친박의 그 기본 방침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제동을 걸 여유도 안 주고 비대위가 그렇게 해버린 데 대해서도 지금 계속 불쾌함이 남아있고 권성동 사무총장 하나 날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 만약에 이번에 기합을 분명히 못 주면 앞으로도 비박 측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또 도전할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확실히 질서를 잡아놓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친박도 참 모르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자체가 왜냐하면 내년 대선을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박이라는 사람이 수적으로 많다지만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자기 그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친박 비박의 이 비중이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면서 자꾸 저렇게 시비 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친박이 국민들한테 대해서라든지 신뢰감 떨어뜨리고 모양새 좋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미 친박계 내부의 좀 동력, 결집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좀 뭐 분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친박이 전체적으로 한 70여 명 되는데 이번에 입당해서 이제 129명까지 된 거죠. 7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친박들이 분화 현상이 총선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 중심으로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진박을 중심으로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서청원 계라든가 또 다른 이런 게 있고 또 소장파 초재선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진들 이런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어떻든 친박은 이번에 일괄복당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자기들이 직접 아까 말했지만 노선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기가 소명을 한번 입장을 한번 밝혀라 뭐 이런 설명을 듣고 싶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고 결국에는 이거는 그 발목을 잡아서 전당대회에서 친박에 유리한 구도, 그 최소한 활동폭을 줄여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보폭을 좀 좁혀보는, 제한시키는 그런 수다. 네, 전형적으로 사상 검증이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그 집중화가 또다시 그 21세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상 검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사상 검증이요. 누가 소수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은 극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우리는 중도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그 따뜻한 보수, 온건한 보수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는 극우 쪽에 남아있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에 의하면 친박들이고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극우 세력들이 사상 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냐 아니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이야기입니다. 예. 극우라고 했으니까 극우냐 아니냐, 극우 아니면 우리 당 아니다. 이거를 검증하자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두 번째요. 친박의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괄 복당에 대해서 한성교 의원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떠난 했어요. 다음에 손 흔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청원 좌장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했고 대변인 격이었던 이정현 의원도 거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핵심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 떠나고 이제는 최경환 개만 남아있다. 최경환, 홍문종, 조원진, 윤상현 요 분들만 남아서 그다음에 새롭게 최근에 등장한 김태형, 이장우 이런 분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또 한 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해프닝적으로 일괄복당이 된 거잖아요. 다행으로 사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지난한 싸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논란을 더 커질 수 그런데 있는. 우연하게 어떻게 빠르게 돼버린 것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또 뭐 더 좋게 얘기하면 당내에 있는 어떤 주류들의 소신 정치, 네. 당내 주류들의 어떤 나름의 원칙 정치인데 이런 것들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를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국민들은 위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고 내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중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이고 이것이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과 자기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북한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떤 정권의 핵심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대선 주자로 또 모셔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 뭐 이런 사고들을 검증을 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는 이제 얘기들인 것이거든요. 다양성을 사실 당내에서 가져가는 것은 그만큼 좋은 측면도 상당히 더 그런 많다고 그 할수 언급의 있죠. 배경에는 아까 우리 김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어떤 적절하게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최소한의 이제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거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이제 네. 나은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양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반대, 하나는 또 찬성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또 거창한 사상 검증까지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각 이야기했듯이 친박이라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그 당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그 문제는 있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의 정체성 운운하는 걸 허풍 좀 센 그 자기들이 뭐냐면 우리 기분에 안 맞는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몇 분들이 친박 혹은 진박을 표방하는 몇 분들이 과도하게 한 거고 다만 그건 뭐 사상 검증까지 뭐 말할 정도는 아니고 그게 순전히 그게 시비 거는 거지 그것이 거창하게 옛날에 말했던 무슨 사상 검증 그 무시무시한 거 그건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돼. 저도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한마디 보완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그 당내에서의 노선 경쟁,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해 왔는데 지금 비박들이 노선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 중도로 바꾸자 주장하고 또 친박이 또 이게 무슨 뭐 노선 검증이 필요하다, 뭐 정책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외피라고 봐요. 진정한 의미의 노선 경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친박 비박이 사람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박 내 일부가 극우적 주장을 한다, 우파적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개파에 의해서 노선의 차이는 내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고 사실은 권력 싸움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비박 중에 이번에 중도를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난번에 당 지도부를 맡아서 주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소위 논란이 되는 전교조 문제라든가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상대의 전당대회라든가 앞으로의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박이나 친박이나 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서로의 노선과 비전을 네. 분명히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노선 경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어휘 자체에 큰 의미 둘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사상 검증을 연상시키는 그 발언을 지금 홍문종 의원이 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발언들을 검증을 하고 싶다 하는 거는 계속해서 헌법 제1조 1항 1조 2항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반헌법적이단 말이에요. 반헌법적인 게 뭐예요? 거구적이라고 김무성 대표한테 지적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국회 그 당대표나 교섭단체 대표 그 연설을 들어보면, 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좌클릭을 합니다. 예. 한두 칸. 그다음에 또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도 또 좌클릭을 해요.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하면서 도대체 더민주당의 정체성이 어디냐 안 했는데 또 좌클릭을 해요. 사실상 좌클릭으로 하면서 그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보수 정당과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오른쪽에서 땡기려고, 따라가야 될 시점에 땡기려고 하는 친박들의 시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홍문종 의원 당의 정강 정책과 맞는지를 보자고 한 거니까 뭐 헌법 가치까지는 저희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부겸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 뛰겠다. 사실상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는데, 윤 센터장님, 네. 어떤 취지의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뭐 이건 사실은 크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뭐 애초부터 사실은 김부겸 의원은 뭐 대권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비노계에서 어쨌든 뭐 당권 주자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애초부터 당권에 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미리 하지 못한 측면이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이 그 사이에 이제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당권이냐 대권이냐는 건 김부겸 의원의 어쨌든 입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또 실리는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인이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이제 큰 어쨌든 성과를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대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는 다시 또 오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성과가 다음번 대선 같은 굉장히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지역주의 더 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회를 잡았을 때 대권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당권은 사실은 뭐 다른 이제 비노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제 당권 쪽에 오히려 과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좀 지금 구도가 굳혀져 가고 있는데 하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부겸 의원의 길은 세 가지가 사실 있었죠. 당권 도전이 있고, 그다음 대권 도전도 있고, 사실은 둘 다 아닌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경우 뭐냐면, 지금 나이가 뭐 이미 60을 됐지만 가까이. 이번이 아닌 다음을 최고 승부처로 생각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 4, 5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권에 나설 경우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친문 세력,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유력한다고 보고, 그 주류 세력들과의 갈등이 없이 주류 비주류가 나름대로 공감이 형성될 경우 나가서 진짜로 이번 돼야 되거든, 자기가. 근데 그동안 비주류로 많이 해서 고생도 많이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 나와서 친문 세력하고 대척점에 서가지고 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거는 그냥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당권은 안 하기로 정리한 것 같고, 그럼 대권을 그럼 가느냐라고 하는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김부겸 의원의 또 말을 주목하면서 당권 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길로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살짝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점도, 그러니까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도 문재인, 그러면 도전할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맞짱을 뜨는 네. 후보가 돼야 진정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걸 갈 건지,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 정도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할 건지는 앞으로 또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당권 출마는 확실히 아니지만 대권까지는 아직 물음표가 네. 있다. 네, 당권의 정치적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 내년 봄에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합니다. 요때까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2년 임기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기간이 이때부터입니다. 당내 경선 들어가는 순간에 당내 경선에 뛰어든 대권 후보들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 대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는단 말이에요. 관리형으로. 예. 두 번째, 공천이라는 게 없어요. 후내년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을 건데 해봐야 그 공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당이 새롭게 재정비가 됩니다. 이기든 쥐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천권에 대한 실익도 없어요. 즉 정치적으로 유망한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당권은 자신의 가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음 대권 후보조차도 꿈을 못 꾸는 치명상입니다. 두 번째, 지역구 여론이 컸던 것 같아요.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서 니 뭐 동네 정치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줄 아나? 큰 정치하고 중앙 정치하라고 뽑아줬지. 요런 압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부겸 의원이 군포에서 3선이면 지난 19대 때 4선 이번에 5선입니다. 그냥 쭉 가다가 국회의장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 가시밭길을 왜 내려갔을까? 큰 꿈이 있었고 정권 교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권 교체나 대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적지에 내려가서 적지의 심장부에 작은 깃발 하나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부겸 의원이 당권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꿈을 크게 꿀 수 있다. 크게 꾸는 예, 것이다. 저는 일차적으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잘못됐던 전망이었고 당연히 이 길을 가는 게 맞고, 생각 밖에 당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평소 스타일이었으면 이번 달 말 정도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끊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부겸 의원이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일강 구도로 좀 굳혀지고 있는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보시나요?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 표심을 문재인 대표는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 표심을 가질 수 있는 외연 확장 가능한 사람은 문재인도 있지만 김부겸도 있고 안희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새로운 판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키는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난 보조 타이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갑니다. 보조 타이어 이런 거 아닙니다. 특정 후보의 대체제 이 존재가 아닙니다. 연말 연초에 대선 도전 여부와 또한 제가 펼치고 있는 도정의 연속성들을 좀 보면서 안희정 충남지사 특정 후보의 대체제가 아니다, 연말 연초 대선 도전 여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런 추측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최근엔 김종인 대표하고도 또 비공개 회동을 하셨단 말이죠.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의원은 지금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뭐 분석은 아까 우리 양 의원이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잘해줬더라는 거 강조 좀 해주세요. 양 의원께서 네.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부겸 의원이 저렇게 함으로써 안도지사가 네.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만약 난 이런 식으로 대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구도가. 그런데 중간에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도전을 의사를 밝히면 이제는 풀어지는 거죠. 이제는 어떤 족쇄 같은 게 풀어져서 그럼 안희정 도지사도 나도 나갈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는 문 대표 한 사람만의 독보적인 지위 같았던 자기 주자 지위에 이제는 그게 완전히 풀어짐으로써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그런 문호 개방의 효과를 김부겸 의원이 충분히 준 거고, 또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당선 물론 이번에 당선이 겨냥하겠지만 자기 설령 차기를 겨냥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 났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앞으로 5년 그냥 가만 방학하고 있으면 누가 그다음에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김부겸 의원은 분명히 아까 양 의원께서 분석했듯이 분명히 이번에 그렇게 굳힐 거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난 것이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경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네. 일단 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일단 독주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김종인 대표의 위상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로서는 다른 문재인 전 대표 이외의 다른 대선 주자들의 어떤 경쟁 구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또 문재인 대표와 어떤 대립 국면에서 행정 국면에서 본인의 이제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을 만나면서 어쨌든 이 경쟁 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굉장히 이제 표현이 국민들 이제 그 시각에 또는 네. 귀에 쏙쏙 박히도록 뭐 이제 불펜 투수다 또는 몸 풀고 있다 또 보조 타이어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하면 이거 굉장히 이제 정교한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비유라는 것들은 굉장히 내부에서 사실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나오는 표현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표현을 잘 썼는데 상당히 이제 그것을 캐치해서 활용하고 네.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같은 이제 친노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조 페이스를 맞춰주다가 뭐 단일화해서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데 사실 대선 정도에 나오는 후보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이 이제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걸 애초부터 나는 뭐 페이스를 메이커다 또는 보조자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전략에 깔려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한 마음을 이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대선주자로 거론되면 그만큼 이제 위상은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 뭐 이런 이제 어쨌든 대선 행보들은 안 지사 굉장히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혹시나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여부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지지층들 중에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문재인 대표가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제 안 지사의 적극적인 대선 행보에 인해서 분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여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김부겸, 뭐 톤학교, 뭐 이제 박원순 이런 이제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공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독주하는 후보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뭐 문재인 대표 위상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비문 주자들을 계속 연쇄 회동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킹메이커에 대한 욕심, 킹메이커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킹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킹도 있다. 그런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는 많이 마음이 어그러졌어요. 사실은 어그러진 데다가 본인의 여러 가지 의욕과 그런 또 욕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8월 27일 대표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런 의식이 강하다. 내가 칼자루 잡았을 때 확실히 하자 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선 이 판짜기를 가자구도로 만들어 놓고 나도 그 중에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권의 잠재적 주자들이 설설 시동을 걸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이죠. 김수민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 없고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절대 없다. 검찰 조사에 제대로 정확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사법적으로는요. 그 이제 과연 그 리베이트가 불법적으로 이 거래가 있었느냐 그 점이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보다는 김수민이가 누구냐,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례대표 7번으로 발탁이 됐냐, 어떻게 그분이 또 갑자기 그 선거 직전에 홍보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이 비례대표 공천이 난 바로 다음에 그 사표를 냈던 그 브랜드 호텔이 대표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 호텔에 왜 그 인쇄회사에서 결국은 윗선 고리가 있느냐를 그러니까 본래는 하려면 기획사 그러니까 광고 문안을 작성하던 광고 기획을 하는 그쪽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인쇄회사에다가 하청을 재하청을 주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갔거든. 어떻게 재하청 받은 인쇄회사에서 오히려 이쪽에다가 원청회사 같은 데다가 리베이트를 주고 거기다가 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갖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더 큰 의혹은 과연 김수민
의원 혼자서 그런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아니면 그 뒤에 누가 당 있었느냐 차원의 아니면 일이냐. 그것이 네. 당 차원에서 생긴 2억 몇천만 원 리베이트였느냐 아니면 김수민 의원과 자기가 말하는 그 회사의 이익 때문에 그 리베이트를 받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이걸 큰 틀에서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바로 이런 네. 불법적인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도를 했느냐 예. 아니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순수했던 그런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예. 그 점을 이제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얘기를 했죠. 별건 수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봅니다. 김수민 의원하고 아침에도 연락했습니다마는 당당하게 나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당으로서는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수사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선관위 고발 범위 내에서 별건 수사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검찰을 향해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만큼만 해라. 별건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담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발언이 참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김수민 의원에 대한 발언들이 참 재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상돈, 박주선, 당 대변인들이 계속해서 김수민 의원들을 싸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부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유일하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만 김수민 의원에게 뭐 전화해서 격려해줬다. 그다음에 당당하더라, 신세대더라. 그다음에 별건 수사하지 말고 검찰 고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당내 민심 당 소속위원에 대한 원내대표로서의 챙기는 거 위로 격려를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제 라인 아까 이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위원장,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당대표 그 결제 라인이 책임져라 말해라 라고 하는 공개적인 압박으로 들린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 발언을 이제까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거의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 없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거 리베이트 없다 그랬는데요. 그 와중에 김수민 의원 아버지가 백설공주를 왜 마녀로 찍어놓고 마녀 사냥하냐 하면서 김수민 의원이 희생양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줬잖아요. 네. 브랜드 호텔 관계자가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꼬리 자른 나왔죠. 네. 뭐냐? 김수민 리베이트가 아니라 국민의당 리베이트였다라고 하면서 김수민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브랜드 호텔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의당의 왕주현, 박선숙, 안철수 요 세 사람의 결제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명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검찰 조사도 그 부분에 그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김수민 의원을 어느 정도 이제 감싸면서 뭐를 했죠?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은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이 재하청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2억 한 몇천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의혹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별건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의혹인 공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또 김수민 의원의 다른 의혹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수사가 가면 안 되고 원래 고발된 선관위가 고발한 바로 리베이트 의혹에 수사가 집중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브랜드 호텔 측이 이게 아까 했지만은 자기네 그 김수민 리베이트가 아니다. 네. 이건 당이 인쇄업체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해도 자기는 받았을 뿐이고 자기네가 리베이트 재합청원처로 받아 주장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예. 하면서 이제 김수민 의원의 있던 브랜드 호텔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사실 이제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 정치권에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다, 또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수님, 이거 자칫 또 대선 전국에서 또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벌써 보십니까? 대선 전국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해찬 의원이 이거 주도해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겠습니까? 대선에서 만약 이거 안 되면 충청권 홀대하는 거야? 지금 벌써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은 이게 무제한이에요.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그런 특히 대형 국책사 공약을 이걸 예사로 해놓는단 말이죠. 그거 누구 돈 듭니까? 그런데 제발 이것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말이죠. 거기서 자제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오로와 나싱 아닙니까? 뭐 완전히 내가 다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 잃거나 이렇게 되니까 뭐든지 다 공약. 그래서 일각에서 요새 어떤 얘기 나오는 다음 공천에서는 다 공약에서는 어쩌면 군대 복무 기간을 한 1년으로 줄인다는 공약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데 예.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들 간에 뭐 어떤 합의를 하든 해가지고 적어도 이 공약의 무한성 이것에 대해서 공약에도 일정한 제한과 제약을 가하는 이런 무슨 그게 나와야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것을 공약들이 이제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역의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받을 점이 있고 또 어떤 정책들은 정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이제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먼저 세종시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에 청와대 전체를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수도권 집중화에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떤 이 국면에서 개헌 등과 연관지어서 본인이 또 대권과의 마음, 어떤 이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부각하는 측면에서 도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당 내부에서 또는 시민사회와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논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합의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이 본인의 이제 위상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도발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 다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는 의미 있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긴 하다. 그런 말씀이시나요? 어떤 대선 때마다 표를 얻기 어느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대형 국책 사업 공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진짜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것이 많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소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을 이제 좀 바꾸자면 포퓰리즘 공약에 진짜 2번 속지, 3번 속지는 않는다고 하는 자세를 유권자들도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도 개헌 문제와도 이제 결부돼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감대 또 공감하는 절차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